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으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나쁜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한지를 보면 된다고요. 얼마 전 저에게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 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사랑해왔던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슬픈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저희 남편은 제가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하던 힘든 순간에 바로 저를 저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현실에 사랑하는 사람마저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정말 딱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정리된 지금은 그때의 일도 꿈같이 아득해졌고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기는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까 싶어서 이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딸들이라면 다들 그렇겠지만 저희 모녀 사이가 유난히 좋았던 건 다름 아닌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하루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한 데다가 저까지 일찍 낳은 편이었던 저희 엄마는 30대 후반 한창 꽃처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 뒤로 저를 홀로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는 할 줄 아는 것도 잘 없고 수줍음도 많아서 남 앞에 나서는 것도 꺼려하는 성격이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생계를 꾸리고 겨우 10살밖에 안 된 어린 딸까지 키우셔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엄마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안 가리고 나가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 속의 엄마는 언제나 새벽같이 나가서 밤까지 일을 하는 분이셨어요. 밤늦게 피곤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주무시는 새벽 내내 아픈 허리며 손, 발목으로 끙끙 앓으셨고요.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전에 그 곱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지금의 모습만 남았죠.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바뀌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까지도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튼 엄마는 식당 일에 청소일, 남의 집 도우미 일까지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고3 때 수능을 치고 나서 대학에 합격했던 날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선영아,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엄마? 갑자기 무슨 통장이야? 열어봐. 너 대학 학비 내려고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거야. 엄마가 내민 통장 속에는 엄마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본인에게는 한 푼도 안 쓰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4년치 학비를 내고도 남을 돈이었죠. 혹여나 돈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이라도 할까봐 모은 돈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저는 수능을 치자마자 평일과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돈을 모으고 있던 차였습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그 겨울날, 그날 봤던 엄마의 손이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통장을 내미는 엄마의 손은 온통 거칠고 갈라져서 피까지 배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엄마를 껴안고 한참을 울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꼭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는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과외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과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요. 이제는 제 용돈과 생활비뿐만 아니라 엄마의 생활비도 보태드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결심했던 것만큼 엄마를 호강시켜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정도로 성공하지는 못하고 그저 또래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직장인이 되었을 뿐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엄마는 그저 너만 어디 아픈 데 없이 몸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됐어. 다른 건 하나도 바라는 거 없어. 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엄마도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 알았지?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나중에는 내가 꼭 엄마 호강시켜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강해야 돼? 아이고,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니 엄마가 그때까지 꼭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볼게. 엄마와 저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었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에게는 든든한 제 편이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저희는 제가 직장 들어간 이후에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딱 3년이 되던 해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저만 사랑하고 평생을 제 편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사람일지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저희 엄마가 늘 강조하시던 거였거든요. 사람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너만 바라보고 평생 네 편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죠. 그 밖에 다른 조건들,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연봉 같은 것들은 너무 큰 의미는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때는 저희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사귀던 내내 저에게도 잘해주었지만 저희 엄마한테도 참 잘했거든요. 둘이서 맛있는 걸 먹으면 꼭 저희 엄마도 갖다 드리라면서 하나 더 포장해 온다든지 엄마가 좋아하는 꽃을 한 송이씩 사온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았죠. 물론 다른 단점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크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점이 커서 자잘한 단점들은 다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지만요. 아무튼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집에 처음 데려왔을 때 저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엄마 말고 또 다른 보호자가 생겼다며 남편의 두 손을 붙들고 한참을 아이처럼 좋아하셨죠. 사실 저는 제가 시집간다고 했을 때 혹시나 혼자 남을 엄마가 조금 섭섭해하시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었거든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엄마랑 저랑 단짝처럼 붙어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오히려 제가 섭섭해질 지경이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는 인생 처음으로 엄마의 품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수원집에 살았고 저희는 직장 때문에 서울 끝자락에 전세로 신혼집을 얻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물론 틈이 날 때마다 엄마 집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먹고 사느라 바쁘다 보니 점점 그 주기가 뜸해지게 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가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축구를 하냐는 제 타박에도 꿋꿋하게 매주 주말마다 조기축구를 꼬박꼬박 나가고는 했거든요. 그래, 저렇게까지 좋다는 거 하고 싶으면 해야지 싶어서 나중에는 타박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를 끊어먹었다고 하면서 병원이라고 연락이 왔을 때 처음으로 더 격하게 말리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건으로 남편은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목발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수술까지 해야 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퇴원하고도 무려 6개월을 넘게 재활을 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남편 직업이 축구 선수였으면 차라리 이해나 갔을 것 같았죠. 당시에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하니 당연히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도 깨지고 저한테도 혼나서 풀이 잔뜩 죽어서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때 엄마가 뭘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유서방 다리 빨리 나으려면 몸에 좋은 것도 먹이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여야지. 사골국이랑 반찬 몇 가지 했다. 아니, 이걸 혼자서 힘들게 어떻게 다 들고 왔어? 그것도 수원에서 여기까지?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차 타면 금방이야. 엄마 팔도 아픈데 내가 못 살아 진짜. 그리고 엄마 일도 나가면서 이 많은 걸 언제 다 만들었어. 사골국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뭘 또 직접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 예, 사골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게 사 먹는 거랑은 안에 들어간 재료부터가 틀려. 그리고 밖에서 사 먹으면 양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싸기만 비싸지. 유서방 얼른 낳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면서 사골국을 아주 한솥들 끓여오셨더라고요. 엄마는 요즘도 식당 일을 나가시는데 주말 일요일 딱 하루만 쉬시거든요. 그런데 그 꿀 같은 휴식을 하루를 다 써서 만들어 오신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뒤처리하는데 힘들까 봐 일일이 한 끼 먹을 분량으로 작은 그릇에 다 나눠서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사위한테 지극정성이셨어요. 누가 보면 제가 딸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엄마 친아들인 줄 알 정도였죠. 정작 같은 서울에 사시는 시어머니도 본인 아들 간호에 저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갓 담은 겉절이 김치였거든요. 거기다 다른 반찬은 몰라도 매 끼니마다 국이 꼭 있어야지 밥을 먹는 사람이었고요. 참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었죠. 하지만 저도 일을 나가는 사람인데 매 끼니마다 새로 국을 끓이고 겉절이를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남편이 재활을 하는 동안 꼬박 6개월을 사이가 좋아한다고 겉절이를 사흘에 한 번씩 새로 담아서 갖다 주고는 하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부담스럽게 귀찮게 하거나 간섭을 하는 타입도 아니셨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와놓고 왜 또 그냥 갔어? 이제 오지 말라고 안 할 테니까 오면 온다고 왔으면 왔다고 말하고 가라니까? 됐어, 유서방 불편해. 너도 바쁜데 뭐하러 사람을 불러내. 문 앞에 놔둔 거 얼른 냉장고에 들여놔 상할라. 아우, 날씨도 더운데 여기까지 와놓고 자꾸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가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아이고, 속상할 일도 많다. 엄마도 바빠서 너랑 노닥거릴 시간 없어. 괜찮으니까 좀 이따 유서방이랑 같이 저녁 맛있게 어서 먹어. 수원에서 서울까지 매번 반찬을 문 앞에 갖다 놓고는 저희 얼굴은 보지도 않고 내려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안 그래도 사위가 아픈데 당신이 자주 찾아와서 얼굴을 매번 보면 사위가 불편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가끔씩 남편은 집에 없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나 집안에 짧게 들어왔다 금방 또 나가시고는 하셨습니다. 정작 저는 엄마가 아플 때도 회사 다니다는 핑계로 병원 한번 제대로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제 돈을 번답시고 오히려 엄마에게는 시간을 들이는 일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일보다는 물질로 표현하는 일이 더 많아졌고요. 가끔씩 제가 너무 나쁜 딸 같아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연락하면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할 때는 너희만 생각해 선영아. 엄마 생각할 필요 없어. 대신에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엄마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꼭 얘기해야 해.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죠. 어쨌든 엄마는 이렇게 정도 많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저희 시어머니는 뭐랄까
조금 차가우신 성격이셨거든요.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 하나가 더 있는데 어릴 때부터 자식들도 모두 나는 나 너는 너식으로 독립적으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딸보다는 아들을 더 좋아하셔서 남편에게는 조금 더 부드럽고 관대하신 편이기는 했지만요. 형님이 아기를 낳았을 때도 나는 절대 손줘봐줄 생각 없다시며 딱 잘라서 거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도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터라 혹시라도 본인에게 부탁할 걸 염려해서 그러신 모양이셨어요. 저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집안 분위기와 시어머니 스타일일 뿐이니까요. 어쨌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남편은 저희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 보고 언제나 새삼스럽게 감탄하고는 했습니다. 나는 진짜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것 같아. 장모님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으신데 심지어 그걸 항상 먹을 수 있잖아. 참나. 그렇게 맛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영 꽝이잖아. 우리 아버지도 이런 밥상은 한 번도 못 받아보셨을걸? 어릴 때 내 소원이 생일상이라도 마시는 어머니 밥상 한번 받아보는 거였다니까? 그게 소원일 정도면 차라리 본인이 요리를 배울 생각을 하는 게 더 빨랐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남편은 저보다도 저희 엄마가 해주는 음식들을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장모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못 받았던 사랑을 장모님한테 다 받는 것 같아. 우리 진짜 장모님한테 잘하자. 사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집에서 집안일이라고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보면 제가 맞벌이가 아니라 전업주부이기라도 한 것처럼요. 심지어 평소에 영업 접대만 없으면 남편 퇴근은 저보다도 더 빨랐고 집도 남편에서와 더 가까워서 제가 퇴근을 더 늦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거실에서 게임을 한다며 퍼질러 누워있고 본인이 먹은 간식 그릇 한번 설거지를 한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다른 집 남편이었으면 아마 쫓겨나도 100번은 더 쫓겨났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밉지 않았던 이유는 저렇게 말이라도 항상 예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잖아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헤어지는 부부가 그렇게 많다는데 저는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면 됐다 싶었죠. 남들이 볼 때는 제가 미련하다고 혀를 차실지 몰라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저희 세 사람 지금처럼 즐겁고 다정하게 서로 잘 지내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혼자만의 바람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평화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뒤집히게 되었거든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IT 스타트업의 총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한참 월말 마감으로 바쁜 시기였거든요. 회의를 다녀왔더니 핸드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이상했죠. 평소에는 회사에서 제가 일하는데 방해라도 될까봐 어지간한 일로는 절대 전화를 먼저 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른데 전화를 걸려다가 잘못 누른 건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조금 의아하면서 화장실로 나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는데 이상하게도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설령아.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지금 울어? 선영아, 어떡하면 좋아.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는 우는 소리는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순간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재차 다그쳤더니 엄마가 간신히 울음을 삼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유방암이라고요.
오른쪽 가슴 위쪽에 자꾸 혹 같은 덩어리가 만져지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그 부분이 걸리는 것처럼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증상이 나타난 지도 시간이 좀 된 일이었지만 그저 조금 쉬면 낫겠지 싶어서 내버려 뒀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일하러 간 식당에서 주방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다 말 끝에 그 증상 이야기를 하셨더니 주방 이모가 기겁하시며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다네요. 본인 여동생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증상이 똑같았다고 하시면서요. 별일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는 거라고요. 엄마는 에이 무슨 유방암이야 하시다가도 자꾸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 식당을 하루 쉬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셨고요. 유방외과에 초음파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바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열흘 뒤에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의사 표정과 말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하시네요. 엄마, 그런 일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엄마 혼자 병원을 갔어? 아니야, 나는 그냥 유방암 검사는 해보려고 간 거지.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조직 검사 그건 그냥 의사들이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한 걸 거야. 우리 집안은 유방암 가족력도 없잖아. 안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직 검사 결과 들을 때는 나랑 같이 가. 내가 엄마 모시고 갈게. 저는 태연하게 엄마를 다독이면서 계속해서 별일 아닐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엄마는 잔뜩 불안한 목소리였지만 제 말에 곧 수긍하시며 알겠다고 하고 얼른 일 보러 가라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제가 바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엄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전화를 다 하셨겠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유방암의 증상과 병기, 치료법, 예후 등등을 전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엄마가 유방암이라면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라도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안심시킬 수 있을 테고요.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아직 유방암인지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기는 하지. 조직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원래 의사들 호들갑 심하잖아. 돈 벌려고 검사 이것저것 하자고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내 친구 어머님도 조직검사까지 다 했는데 아무 일 없으셨대.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아 계시잖아.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조금 어두운 얼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담담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었겠지만요. 오히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걱정을 하느라 밤잠도 설치고 있으면 말리기 일쑤였어요. 밤새 정보를 찾느라 보고 있던 노트북까지 가져가면서요. 걱정해도 달라지는 거 없다니까. 결과 보고 나서 걱정해도 안 늦어. 당신 이렇게 신경 쓰면 힘들기만 하지. 사실 남편 말이 틀린 건 없었어요. 그래도 뭐랄까. 마음 한구석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분명히 이성적인 판단과 조언을 해주는 걸 텐데 저는 당장 저희 엄마 일이라고 생각하니 차분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쨌거나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마음으로 지내던 나날들도 금방 흘러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되어 저는 연차를 쓰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요. 이 병원을 나오면서도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유방암 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했지만 엄마가 정말로 유방암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나마 초기라고 하는 게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옆에서 엄마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술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수술하면 나을 수는 있나요? 다행히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을 한 덕분에 예후가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즉시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RI와 유방 초음파와 같은 수술을 하기 위한 검사 등의 스케줄을 잡았고요. 진료실을 나오고 나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밥을 먹고 다시 모셔다 드리기로 했죠.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한술 뜨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엄마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억지로 삼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 괜찮아, 선영아. 이 나이 되면 다들 여기저기 아프고 암도 걸리고 하는 거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엄마 어떡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왜 암이야? 대체 왜? 왜가 어디 있어?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아무 이유 없이도 걸리는 게 암이라잖아.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나 너무 속상해서 미치겠어. 엄마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나는. 나도 몰랐던 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다행히 초기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저는 병원에서 식당까지 오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력도 없는 집안인데 왜 하필 우리 엄마가 그런 몹쓸 암에 걸려야 했냐고요. 증상이 더 일찍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엄마한테 신경 썼으면 건강검진이라도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모시고 갔더라면 더 빨리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오히려 엄마는 제가 이렇게 자책할까봐 그 걱정뿐이셨어요. 이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딸 걱정만 하고 계셨던 거죠. 무섭지 않냐는 제 말에도 엄마는 웃으면서 조직검사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무서웠는데 차라리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당장 시한부라 몇 달 뒤 죽을지도 모르는 말기암 같은 걸 상상도 하셨다고요. 저는 엄마 말대로 그나마 암이 초기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일단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남편과 이 일을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도 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더니 기겁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전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어요. 장모님도 장모님이지만 제가 너무 놀랐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때까지 병원은 자기가 모시고 다니겠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본인 병가와 휴직을 써서 연차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저는 말이라도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그동안 너무 담담해 보이는 남편의 반응에 조금 섭섭했던 것도 눈 녹듯이 풀리는 기분이었고요. 그간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덤덤한 척 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일단 암이라는 것 자체가 병기와 상관없이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한 병이라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잡혀있는 수술 일정 전까지 최대한 자주 엄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일단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잘 회복하려면 수술 전에 체력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집에 찾아가서 엄마랑 같이 가볍게 산책도 하고 최대한 건강식을 드시게 하려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경치 좋은 곳에 드라이브를 가서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려고 했고요. 엄마는 그때마다 뭐하러 자꾸 힘든데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느냐고. 집에 가서 남편이나 챙기라고 성하셨지만요. 사실 평일 퇴근 후에도 엄마 집을 잠깐이라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힘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수술 날짜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회사도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 수술할 때까지는 여기 와 계시는 게 어떨까 싶어.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자는 얘기야? 응. 나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엄마 혼자 계시면 밥도 잘 안 챙겨 드실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나도 안심이 될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초기 수술 간단한 거라던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당신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장모님도 어른이신데 본인 밥 어련히 잘 알아서 챙겨 드시려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했습니다.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말에 확연히 굳은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라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그리고 초기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암 수술이잖아. 엄마도 우리 앞에서는 아닌 척해도 혼자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드실 거고. 이럴 때 가족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위안이 되시겠어? 수술 전에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다던데. 집에서 편하게 잘 쉬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집에서는 불편하실 텐데. 평소에도 불편하다고 안 들어오시잖아. 저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장모님이 최고다. 장모님한테 꼭 효도하자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흔쾌히 알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아니, 흔쾌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말해서 저희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본인이 아니라 사위가 불편할까봐 배려하시는 거지. 어쨌든 내 생각에는 남는 방도 있으니까 엄마 수술할 때까지만이라도 모셨으면 해. 당신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며칠만 좀 참아주면 고마울 것 같아. 어때? 수술하고는 어떻게 할 건데? 수술하고 조금은 계시겠지. 그래도 엄마 성격상 여기 오래 있으려고 하시겠어? 우리가 더 계시라고 해도 안 해.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조용히 밥 숟가락만 뜨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런 남편의 태도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출근해서 남편에게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요. 남편이 반대하지 않은 것만 해도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었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 말에 따라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람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본인 어머니도 아니고 남편이 조금 예민한 성격이기는 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누가 집에 와 있는 게 불편한 건 사실일 테니까요. 그리고 굳고 싫다고 하는 엄마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싫든 말든 우리 집으로 모실 테니까 짐이나 싸두고 계시라고요. 모레 짐을 싸서 집으로 오시면 남은 수술날까지는 기껏해야 일주일 남짓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도 유서방에게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오늘 짐을 다 싸두시라고 제가 내일 모시러 간다고 했죠.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원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거의 안 오셨거든요. 개 모임에 등산 모임에 본인 취미생활로 여기저기 다니느라 워낙 바쁘셔서 저희도 명절에나 겨우 뵙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타부타 말도 없이 갑자기 집에 와 계시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더 의아했던 건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의 등 뒤로 못 보던 대형 사이즈 트렁크가 너더섯 개의 짐 보따리까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을 하시기도 전에 먼저 와 있던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이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의아한 제 얼굴을 보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 툭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시기로 했어.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여기서 지내신다고? 내가 오시라고 했어.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시기로 했다니.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께나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죠.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으시며 남편처럼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무슨. 그냥 혼자 있으려니 외롭고 심심해서 아들네랑 조금 있어 보려고 왔다. 불편한 건 아니지? 네? 그래서 오셨다고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혼자서 바쁘게 잘 계시던 분이 갑자기 외롭고 심심해서 오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저는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저희 집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 내일 우리 엄마 모시고 집에 오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아까도 당신한테 문자 했잖아. 몰라. 우리 어머니가 먼저 오신 걸 어떻게 해. 당신도 아들네랑 지내고 싶으시다는데. 어머님,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암 수술 때문에 내일부터 저희 집에 잠깐 계시기로 했거든요. 일단 돌아가시고 수술 끝나면 그때 다시 오시면 어떠세요? 남편의 대책 없는 발언에 저는 순간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부터 돌려보내는 게 먼저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옆에서 저희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깎은 과일을 아들 입에 넣어주시며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래 아가. 안 그래도 얘기 들었다. 사돈이 아프신 건 안타까운 일이다만 아무리 그래도 장모가 사위 집에 와 있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니? 서로 불편한 일이고.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 저희 부부가 이미 의논이 끝난 얘기여서요. 올해도 아니고 잠깐 머무실 건데 좀 못 계실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의논이 끝나기는 민석이 말로는 네가 일방적으로 사돈을 모시고 오겠다고 했다던데. 시어머니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 매서운 눈빛을 본 남편이 순간 움찔하더니 딴청을 피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의논은 아니잖아. 통보나 다름없는 거지.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었잖아. 불편하지 않겠냐고. 그러면 끝까지 싫다고 하던가.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내가 낮에 문자 보냈을 때까지만 해도 당신 싫다는 소리 없었잖아. 네가 이렇게 난리칠 거 뻔하니까 무슨 말을 못한 거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도 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신 이유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엄마 모시고 올까 봐 갑자기 당신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야? 우리 엄마 여기 못 오게 하려고?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한쪽 부모 모시고 살자는데 불편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더러 지금 당신 엄마 병수발 같이 하자는 거잖아. 그리고 모시려면 당연히 건강한 우리 엄마를 모셔야지. 암 걸린 네 엄마를 왜 모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암 걸린 네 엄마? 당신 엄마가 암 걸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못 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듣자 하니 진짜 미친놈인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죠.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대자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목소리를 낮추라며 난리를 치더니 곧 덧붙여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프신 것도 알겠고 돌봐드려야 하는 것도 다 이해해. 근데 왜 꼭 그게 사위 집이어야 하냐는 거지. 요즘 환자 돌보는 서비스도 있어서 집에 사람 부르면 온다던데. 그리고 퇴원하시고 나면 장모님은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 뭐? 요양원에 모시라고?
요양원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요즘 암 치료하고 수술한 환자들 가는 곳이 있잖아. 그 한방병원 요양원 같은데. 그런데 가면 의사랑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한다더라. 장모님 수술 보험금 나오잖아. 그 돈이면 들어가고도 남아. 그래, 보험금 놔뒀다 다 어디다 쓸 거니? 괜히 여러 사람 고생시킬 필요 뭐 있어. 거기 들어가면 사돈도 사위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엄마 암 수술 보험금으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잘해준 건 다 어디 가고 이제 와서 힘들고 귀찮으니까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이 저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말이에요.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고 해서 저랑 저희 엄마는 남편이 힘들 때면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심지어 1년 전에는 덜렁거리는 남편이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징계를 먹고 진급이 누락됐을 때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었죠. 오히려 얼마나 속상하겠냐며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보양식까지 해먹이고는 했었습니다. 그걸 받아먹을 때는 입으로만 고맙다, 효도한다 하더니 정작 효도해야 할 상황이 오니 그 결과가 겨우 이런 거라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길로 제가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된 이상 더는 한 집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 수원 집에 내려갔어요. 집을 나오면서도 오로지 드는 생각은 엄마가 놀랄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술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저까지 걱정을 더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짐까지 싸서 집으로 온 저를 보며 놀란 엄마에게 저는 대충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우리 집에 있으면 사위 때문에 불편할 것 같다. 엄마 마음 편하라고 내가 온 거라고 하면서요. 엄마가 그 말을 믿으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친정에 오니 더 나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비록 친정집은 좁고 낡았지만 침대며 이불이며 그릇이며 엄마가 원래 쓰시던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서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수술 날짜까지 엄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엄마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무사히 잘 끝마쳤고요. 그제서야 엄마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어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그리고 호르몬 치료도 모두 무사히 끝났고요. 치료가 끝날 무렵쯤에는 엄마도 체력이 고갈되셨는지 많이 힘들어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단 한 번 일정이 밀리거나 하는 것도 없이 씩씩하게 잘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제 재발만 하지 않는다면 더 바랄 게 없었죠.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엄마 수술날에도 그 뒤에도 병원에 한 번 방문한 적도 제게 연락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엄마도 병원에 한 번 찾아오지도 않은 남편을 보고는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요. 엄마의 치료가 다 끝날 때쯤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챙겨야 할 물건들도 좀 있었고요. 이참에 싹 정리를 해서 나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그야말로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요새 TV에 독거노인들 고독사하고 나면 나오는 집들 있잖아요. 그 집이 바로 이 집 꼴이었어요. 우선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썩은 호라비 냄새가 집에서 진동을 하더라고요. 코를 막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서부터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는 빨래, 바닥이고 테이블 위고 할 것 없이 널린 쓰레기들이 벌레와 함께 저를 반기더라고요. 주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설거지를 안 했는지 게스트의 음식물 쓰레기가 넘치고 있었고
산처럼 쌓인 냄비며 그릇들에 음식물이 말라붙은 채 그대로 있더라고요. 남편은 음식도 할 줄 모르는데 게으르기까지 한 성격이라서 평소에도 자기 손으로 뭐 한 번 차려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보아하니 처음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나중에는 배달 음식으로 연명한 것 같더라고요. 배달 음식 그릇도 제대로 씻어서 분리수거함에 내놓아야 가져가는데 그것도 설거지하기가 귀찮아서 집에 쌓아둔 것 같았고요. 다려입지도 않은 셔츠가 잔뜩 구겨져서 목이며 소매에는 노란 얼룩이 진 채로 안방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거실 화장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대체 화장실 청소를 언제 마지막으로 한 건지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를 보니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 몇 달 사이에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마침 안방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는 반색을 했습니다. 여보 왔어? 여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 몰라, 집에 안 계셔. 내가 연락했는데 왜 안 받았어? 너무 짜증나서 번호 차단을 했더니 연락을 했는지도 몰랐었죠. 자세히 뜯어보니 남편 놈 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나는 냄새가 사람 몸에도 밴다잖아요. 이 집에서 나는 냄새가 저 인간 몸에서도 나더라고요.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잔소리를 하려다가 무슨 의미가 있다 싶어 저는 그 인간 발치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용은 다 작성해 놨으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 당신 미쳤어? 무슨 이혼을 해? 난 절대 이혼 못해. 소송하고 싶어? 소송할 거면 하든지. 여보. 내 말 들어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나 반성 많이 했어. 장모님 모시고 살자 우리. 저는 코웃음을 쳤죠. 무슨 말이야? 이 집에는 너희 엄마 모시고 살아야지.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 집에 갔지. 이제 다시는 안 오신대. 진짜야. 장모님 당장 모시고 와서 같이 살자. 말 나온 김에 내가 오늘 모시러 갈 수도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병수발 같이 들기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너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장모님 타령이야? 너희 엄마는 네가 모시고 살고 우리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살 거야. 그러니까 꺼져. 선영아, 여보. 내가 잘못했다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가 하도 모시고 사는 건 안 된다고 펄펄 뛰어서 잠깐 혹했던 거야. 나 다시는 안 그래. 내가 장모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나 우리 어머니보다 장모님을 더 좋아했잖아. 이제는 본인 엄마까지 팔아가면서 핑계를 대는데 찌질해도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 놈에게 남아있던 정까지 탈탈 다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헛소리 더 들어줄 필요도 없다며 저는 이혼 서류를 던지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네가 한 번만 이해해달라면서요. 절대로 본인도 아들과 같이 살 생각이 없었다고도 하셨죠. 남편은 시어머니 탓하고 시어머니는 남편 탓을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간 뒤로 지각을 밥 먹듯이 해서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없으니 편했겠죠. 친구도 불러서 술판도 벌이고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아주 즐겁게 놀았다네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원래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타입이라서 절제를 모르는 인간이었거든요. 제가 없다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술 마시고 아침에는 당연히 깨워줄 제가 없으니 지각을 해댔고요. 거기다 영업직인데 제대로 다리지도 못한 셔츠를 입고 다니는 꼴하며 당연히 회사에서도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었죠. 처음에는 잔소리를 하며 집을 치워대던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었죠. 어쨌거나 길고 긴 실랑이 끝에 저희는 결국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 놈도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요. 저에게는 벌써 그 집을 나설 때 이 결혼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남편 놈은 쓸데없는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엄마 수술날도 한번 찾아오지 않은 인간이 무슨 양심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엄마와 새로 집을 구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일일이 손이 가던 남편 놈이 없으니 오히려 더 시간이 많아졌고요.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곳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행복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할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